정치권에선 모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둘러싼 후폭풍도 거셉니다. 이번 사안이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주요 전국 현안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모레죠. 30일 본회의 처리를 이제 앞둔 언론중재법에 대한 여야의 기본 입장 들어보고 대답 시작하겠습니다.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이고 언론의 이 자유에 따른 이 언론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언론의 자정 노력이 더해지면 국민들로부터 이 신뢰받는 언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를 두고 언론 재갈법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입법 재갈에 가깝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 법의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고 또 위헌 심판 청구 헌법 소원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지난 25일에 새벽 4시에 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했었죠. 법사위에서. 이 언론중재 법안을 두고 이 법안의 취지, 가짜뉴스 피해를 구제하는 그 취지에는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반면에 이 언론단체나 아니면 야당, 학계에서는 이것이 이제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다. 좀 강경하게 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야당에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건지 한번 짚어볼까요? 우선 언론의 허위 보도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된다는 취지에는 어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런 가짜 뉴스를 막는다는 이름 아래 어떻게 보면 기득권,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을 비판하는 기사를 사실상 처음부터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 너무 명백한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짜뉴스 잡으려다가 진짜 정권 비판 뉴스 못 내보내게 하는 법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지금 여권의 지도부의 생각, 이 여권의 주류의 생각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 세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언론개혁마저 이번 정부에 하지 못한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열악한 여권이 보기에는 불리한 언론 환경 속에서 치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권의 재창출에도 굉장히 부담된다는 정파적 판단이, 정치적 판단이 깔려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하나는 그렇게 검찰개혁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한 데 대한 여권의 강경 지지자들의 반발, 그렇게 180여 가까운 의석을 줬는데도 검찰개혁에서 언론개혁마저도 못 해내는 것 아니냐는 그런 압력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적 요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잘못된 언론 보도가 있으면 바로 잡는 것, 그리고 언론이 책임지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그 민감한 이슈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어떤 합의와 숙의 이런 과정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그 문제 제기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추가적인 어떤 그 쟁점들이 또 불거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민주당이 이제 이 정부와 달리, 정부의 유권 해석과 달리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제 외신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죠. 네. 이것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좀 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여당의 이제 언론중재법 관련 입장은 어떤 건지 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입법 발의의 취지는 그동안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언론과 관련된 피해자 소송으로 결과적으로 보니까 대체로 언론이 이기는 그 경우보다 언론이 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 상고 항소심에서도 그렇게 많았다라는 뜻은 그만큼의 언론이 상당히 많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이제 명확해졌고요. 이제 물론 기존에도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이와 같은 어떤 피해자 구호의 방식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여권이 보기에는 악의적인 또 그런 어떤 권한 유착이라든지 또 실제적으로 언론이 뭐 정권을 만든다라든지 이런 심각한 정파적 이해에 따라서 언론이 악의적인
기사를 추출해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어서 피해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이 외국의 언론의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일본의 언론이라든지 또 다른 여타의 외국의 언론들조차도 실제적인 어떤 객관적인 팩트 체크 없이 기사화되는 우려들이 굉장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조차도 외신 기자 있어서도 그와 같은 것이 똑같이 국내에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두 분 말씀 이제 종합해 봐도 사실은 이제 이 법안의 취지라든가 그리고 뭐 이런 그 소위 언론의 신뢰도에 대한 그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부분은 사실 이제 과거에 그 언론 보도에는 잘못된 관행이 좀 누적된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 자체가 뭐 명확성의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뭐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든가 이제 어떤 그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계속 문제 제기는 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그 사회적인 이 여론 수렴과 이 수기 과정이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 여당 입장에서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겠다는 그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이것을 이제 저지할 수 있는 그 뾰족한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그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이제 예고를 했죠. 일종의 이제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예.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모레 30일 날 본회의가 오후 4시로 잡혀있어요. 보통 오후 2시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후 4시로 잡혀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전에 이제 각 당에서 의원총회를 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는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그 의원들을 당 지도부가 설득할 것 아닙니까? 어떤 논리로 설득하느냐? 언론 현업인들이 걱정하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문제제기하는 이른바 그런 조항은 뭐 많이 완화시켰으니 우리 당내에서 민주당 안에서는 반대하는 의원이 없었으면 좋겠다. 다들 찬성하자는 걸로 의견을 모아갈 테고 야당에서는 이제 순서를 정해서 필리버스터를 나갈 의원들을 정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찬반, 찬성, 반대 이게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자 반대한다는 필리버스터가 계속 이제 밤새 이어지는 거죠. 31일. 그러다가 31일 날 밤 12시가 되면 이게 차수변경이 아니라 임시국회가 종료가 돼요. 그러는 순간 필리버스터 종료됩니다. 따라서 9월 1일 날 정기국회가 열리고 9월 1일 날 정기국회에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아마 표결로 밀어붙일 그럴 공산이 크다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요. 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은 뭐 예정대로 법안 통과를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재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워낙 이제 야당이나 언론 시민단체라든가 학계에서 이제 강경한 반발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 정치적 부담을 좀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한 기류도 좀 엿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의원들 사이에 이제 속도 조절론이 이게 제기가 되고 있죠. 지금 이 표결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이제 당내 분위기는 어떤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몇몇 의원들이 이상민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들이 좀 신중하게 가자라고 예. 하는 거고 유인태 전 수석조차도 조금 이런 부분들은 대선을 앞두고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많은 시민단체나 학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좀 속도 조절론에 대한 부분들이 어총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송영길 대표라든지 뭐 또 윤 원내대표 두 분 모두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여러 가지 토론의 기회를 드리겠다. 또 우리 당내에서도 충분히 설득해 보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뭐 전원회의를 우리 당에서 얘기했던 뭐 야당이 얘기하는 필리버스터는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중대성 혹은 가령 뭐 예컨대 악의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과연 이제 정확한 말하자면 법 집행에 적절한 용어인가 어느 수준인가 어떤 예. 그런 부분에까지 아마 여러 가지 토론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논의하면서 마무리는 그 아까적으로 신성모 의원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다음에 어떤 정기국회 통해서 아마 포결될 것이고 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이 법안의 이 내용 자체가
좀 애매모호하게 이제 표현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명확성의 원칙에 좀 위배된다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이것을 해석할 때도 이 자의적으로 좀 해석될 그 소지가 있다. 뭐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이 짧은 시간 동안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되고 토의가 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만,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청와대가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강행 처리에 대한 어떤 우려를 여당 측에 이제 전달한 것으로 좀 전해는 지고 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민주당이 이제 예정대로 이제 강행 처리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입법 독주라는 이제 그 말로 야당 측에서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 대선 국면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 정부 입장에서도 국정 동력이 어떤 그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우선 청와대가 민주당에 전달했다는 내용이 예. 너무 빠르고 강한 것 아니냐라는 건지 아니면은 전략적으로 같이 가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확인할 수 없고, 제가 볼 때는 언론 보도도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물론 이건 걱정할 겁니다. 이게 야당에다가 위원장을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까지 맞춰서 7자리를 준 이런 화해 분위기 속에서 강행 처리를 계속하는 데 대한 뭐 부담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거는 그도 말씀드렸지만 여권의 지금 핵심의 생각은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에 대한 강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고, 특히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찌됐건 언론이 기세가 등등하다고 판단되는 여권 핵심 의원은 기세가 등등한 언론의 길을 잡지 않고서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그 판단을 더 강하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물러서기에는 너무 많이 왔어요. 다시 말하면 여권 내부란 이런 게서 전부 다 이것 하나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반기 9월 정기 후에 이전에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는 언론개혁에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일부의 여당 내부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속도 조절이나 이런 건 있을지언정 소설로 나오고 있지만 적어도 큰 방향성, 다시 말하면 언론중재법을 이번 기회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언론에게 항상 끌려다닐 거라는 그 불안감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그 큰 방향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처럼 보여져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뭐 한편으로 보면 이 법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소위 순진한 법에 필요한 최소한 한두 달 정도의 어떤 숙성 기간을 통해서 뭐 공론화해야 되는데 그런 걸 너무 빨리 스킵하고 지나왔다라고 하는 위기 또 문제점들이 분명히 지적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당 입장에서는 180석을 줬는데 그와 같은 과감한 말하자면 언론 개혁에 대한 법안조차도 통과시키지 못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언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자유도라든지 또 그와 같은 또 위헌적인 측면들에 대한 문제의식과 더불어서 한국 언론이 이참에 조금 더 어떤 책임 있는 언론으로서의 어떤 자리매김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재개정을 통해서 특히 결과적으로 이 법은 징벌적 손해배상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재판의 결과를 통해서 이게 수렴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법이 갖고 있는 위법성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이 사회적 어떤 공론장에서 좀 더 이제 이성적인 토의와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언론중재법 처리 말고도 이 전국에 뜨거운 현안이 또 있죠. 윤희숙 의원의 이제 부동산 관련 의혹입니다. 윤 의원이 이제 국회 연설로 현 정부의 이제 부동산 정책 저격수로 이제 단기간에 부상했습니다만 부친의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는 의원직 사퇴라는 초광수를 던졌습니다. 그동안의 이제 주요 발언들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주장해온 제가 신의를 지키고 그리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들의 음해에 정면으로 맞서서 제 자신을 고발합니다. 제 자신을 벌거벗겨서 조사받겠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좀 격앙된 어조로 진행된 이제 기자회견 모습 보셨는데 이번 주에 사실 이제 그 연일 이제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연 거죠. 그렇죠. 윤 의원이 이제 부친의 농지 구입이 투기 의혹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점 결국에는 인정을 했어요. 네네. 하지만 이제 자신은 무관하다 이제 선을 그으면서 공수처가 수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저렇게 의원직까지 던지고 대선 경선 후보에서 레이스에서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까지는 뭐라 그럴까, 아하, 저분의 결벽정적 요소라 그럴까, 굉장히 자존심 상한 그런 개인적인 문제로 봤습니다만 연이어 터져 나온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적어도 분명한 것은 그 아버님, 그 8순이 넘으셨다는 아버님은 제가 볼 때는 뭐 어찌됐건 투기성 투자랄까, 투기를 한 것은 맞는 것 같고, 남은 문제는 결국 아버지가 투자하는 과정에서 흔히 하는 말로 딸인 윤희숙 박사가 당시 몰랐겠느냐, KDI에 근무하는 이런 거잖아요. 결국 이제 그리고 특히나 그 주변 땅에 뭐 땅 주변에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섰다는데 그것을 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KDI에 근무했으니까 의심이 간다, 이런 취지인데, 알고 보면은 그것도 뭐 다 개인이 했던 그런 산업단지였고 국가 산단은 하나 했지만 4년 후, 그러니까 2016년에 땅을 샀는데 4년 후인 2020년도에 그 산단이 확정이 됐으니까 4년을 후를 내다보고 샀을 가능은 없다. 따라서 윤희수 의원이 적어도 KDI 근무하면서 내부 정보를 주고 아버님 이 땅 사놓으세요를 했다든지, 아니면 아버지를 앞세워서 뭐 투기를 했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그럴 가능성이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당에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제 공격하니까 아버지의 저런 것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투기까지는 조사를 해보면 나올 건, 뭐 나오면 아버지가 책임질 것이다. 나는 근데 그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 그래서 나는 모든 걸 걸고 할 테니 나를 비난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조사가 결과가 나오면 의원직을 던지든지 책임을 져달라,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결국에 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뭐 본인도 이제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그렇죠. 했고요. 수사를 통해서 이제 CCBB가 가려져야 되지 않을까, 소명을 하더라도 이제 수사를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이제 소명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이 사실 이제 국회의원의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의원직 사퇴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제 대응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보기 어려운 그런 그 초유의 일을 같기 때문에 상당히 좀 참신하다. 그 책임지는 모습은 이제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선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동안에 국회에서 뭐 여러분들이 사퇴를 한 적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뭐 사퇴를 결행해서 마무리까지 지은 분은 돌아가신 박세일 전 의원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사퇴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염치며 상식이다, 이렇게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민의힘 자체에서는 어찌 보면은 그 셀프 면죄부를 준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뭐 본인이 출당을 당해서 당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어떤 페널티를 당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당일날 또 자기 당의 비전 발표가 있는 날 아침 그렇게 발표를 함으로써 그냥 모든 뉴스의 핵심이 윤석열 의원으로 이렇게 가게 됐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첫날 발표도 그 다음날 발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아버지가 나 정말 그 투자하러 갔다가 실제로 뭐 이렇게 땅을 샀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첫 번째 발표 때 우리가 기대한 것은 어쨌든 아버지가 첫날 발표를 해줬잖아요. 나이 드신 분이만 말년에 농사 짓고 싶어 했다, 그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공경이 심해진 거예요. 실제로 80에 되신 분이 3,000평이나 되는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실제로 뭐 농사도 짓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나타났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세가 오히려 심화되고, 본인이 저렇게 말하자면 의원직을 떠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못한 파상 공세를 당한 거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물론 여당의 후보들이나 여당 입장에서 좀 과도한
그야말로 지나친 어떤 뭐 KDI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무책임한 말하자면 뭐 융단 폭격 같은 어떤 공세들은 참 유감스러운 부분이지 제가 보더라도 예. 그거는 나중에 본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보면 그 윤희숙 의원의 여러 가지 억울함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쨌든 잘못된 것에 대한 사과라든지 그런 것으로 정리를 하고 뭔가 이렇게 그 또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할 것은 분노를 해야 되는데 하나의 장에서 두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마치 피해 당한 코스프레를 한다 이런 또 하나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고요. 자기 스스로를 공수처에 말하자면 뭐 고발하는 순간 12명의 자기 당에 피해된 대상자들은 정말 더 힘들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본인으로서는 떳떳한 도리의 길을 가지만 전체 당으로 봤을 때 과연 좋은 일인가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당 측의 이제 그 융당 폭격이 좀 과도한 측면도 있었지만 본인이 이제 이 대응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추가 의혹이 제기되고 좀 상황이 더 복잡해진 그런 측면이 있다. 뭐 본인이 좀 초래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윤희숙 의원이 과잉 대응한다는 느낌은 받았잖아요. 저 정도인데 왜 의원직까지 던지지? 그리고 대선 후보의 그 경선에서도 왜 그만둔다고 이렇게 왜 격하게 반응한다는 느낌을 가졌던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과잉이다, 오버 이런 바 오버한다는 이런 건데 물론 저 배경 설명은 게 여당에서 워낙 다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심지어는 뭐 KDI 그 조사 전수 조사해야 된다. 심지어 그리고 또 완전히 위선이다. 위선이라는데 내 의원직을 걸겠다. 민주당 의원이 그런 소리까지 했으니까. 윤희숙 의원에서는 저런 이제 입장을 밝힌 건데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때 되면 일부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한다 하고 이거 딱 거쳐줘야 돼. 그러면은 아시는 대로 이렇게 된다면 지금 국가수사본부 다시 말해 옛날에 경찰청 그리고 그 주체가 중심이 된 특별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에서 특수본에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첫째 윤희숙 의원 아버님이 조사받겠죠.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 땅을 사게 된지 조사할 테고 연결돼 있으면 윤희숙 의원 부분도 분명히 조사를 되고 KDI에도 뭘 입장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정리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다들 정치에 먼저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야당 안에서 가장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박하고 논리적으로서 공격했던 저격수 윤희숙 의원이 그렇게 미운 틀이 박혔던 거고 특히나 이재명 지사 진영에서는 완전히 그 굉장히 공격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런 게 깔려 있는 거고 또 야당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너무 이준석 대표조차도 너무 옹호하는데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가서 눈물로 사안의 사실 좀 밝히기 전에 눈물로 사태를 만류하는 이런 진풍까지 벌어진 거죠. 네, 지금 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 기자회견장에 가서 이제 눈물로 만류하는 그 장면.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 국민의힘의 이제 그 입장은 뭐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이제 선을 긋고 아니면 뭐 적극적으로 옹호한다든가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초선 의원제 중심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좀 이 야당 입장에서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리스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권익위에서 온 조사 결과들을 너무 빠른 시간 내에 결판됐다라고 하는 거, 오히려 조금 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잘 따져보면서 정리해야 될 거. 억울한 지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현재 국민의힘 자체에서는요 윤리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냥 요구한 부분, 즉 우리가 생각하는 당헌 당규에 맞게 실제적으로 당에서 결혼 결정이 내었을 때 말하자면 권고하고 권고되지 않았을 때는 실제로는 강제 출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은 또 적용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느까지 그것을 진실된 것이냐고 보는 그런 의혹을 또 다시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희일비하는 그러니까 팩트 체크가 정확하게 윤희숙 의원의 경우에는 의원 본인이 갖고 있는 개입의 정도라든지 또 한편으로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의원 이전의 문제라든지 그런 경미할 수 있는 부분조차도 이렇게 한편으로 후폭풍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당 대표로서 조금 더 숙성해서 정리해서 여러 가지 팩트 체크를 하지 않았다는 측면도 하루 전날은 굉장히 그것을 막 아쉽게 생각하다 그 다음 날은 딱 정리해 버리는 이런 것 자체가
과연 지속 가능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리더십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리스크에 포함되고 또 당이 말하자면 우한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근데 이제 윤 의원은 이제 의원직 사퇴하겠다 했지만 이게 이제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 이제 결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걸 이제 부결시키겠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처리가 되기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첫째는 박병석 국회의장,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님이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한테 사퇴서를 전달했고, 그러니까 예.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려야 돼. 안건을 상정해야 돼. 상정해야 되면 아시는 대로 제적 과반수에 과반 출석을 해서 투표를 해서 결정되는데,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다들 반대하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게 찬성하기도 이게 뭐 자기가 원했으니까 국회의원 그만두시는데 찬성합시다라고 하기도 뭐하고 반대하기도 뭐하고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일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이것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부터 잘 보고 여야 모두 입장을 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곤혹스러운 대목이 만약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것을 뭐 어떤 방향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찬성 반대라는 그 입장 정리하기가. 예, 알겠습니다. 좀 뭐 이게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올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반드시 이제 처리된다는 그 보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면.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